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현실에서는 보험계약 아니면 조달청에서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면 시험 출제도 드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A급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과 효과 관련해서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왜 출제되냐면 헷갈리기 쉬워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용어부터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부터 정리되어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합치되면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고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다. 이게 법률관계다. 항상 이 기본적인 포맷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채권 채무 관계는 누구와 누구이죠?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즉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문제된다. 즉 채권을 중심을 보게 되면 이 채권은 귀속 주체는 누구다?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매도인은 매수인이 어떤 채권을 갖고 있죠?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고요. 매수인은요. 매도인을 상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에서 모든 걸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민총 시간에 아니면 물권법 할 때 하나 배웠죠. 매도인에게 기속돼 있던 매매대금,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채권은 매도인에서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그게 채권 양도계약이고 그 양수인이 즉 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기속 주체가 매도인에서 양수인을 바뀌어요. 마치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매도인에서 양수 넘어가죠. 그래서 물권행위인데 통상 물권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준물권행위다. 다만 이 양수인이 자신이 취득한 채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통지나 채권 양도 계약의 사실에 채권 양도 계약 체결 사실인 통지나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런 겁니다. 자, 이 방금 얘기는 매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과 별도로 매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거죠?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 취득한 채권을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거예요. 지금 매매 계약의 별개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지금을 배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 양도 양수 계약과 달리보다 이 매매 계약서 안에 제3자 수익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3자 수익 약정은 예컨대 매도인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매수인이 갖고 있는 채권, 즉 매도인의 채권, 뭐죠?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이죠. 매도인 채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킨다는 겁니다. 계약상 효력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겠다는 이게 제3자 수익 약정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네가 매수인이나 제3자에게 지급해라는 그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3자 수익 약정은 단순히 계약에 의해서 야, 그 돈 이 사람한테 줘. 거기에 더 나아가 제3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계획에 따라 야, 나한테 돈 줄 거 이 사람한테 줘. 근데 그러한 약정만으로는 제3자가
매수인에 대해서 야, 너 돈 주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돈 줘. 그 권리 행사를 못 해요. 제3자 수익 약정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제3자 수익 약정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의 효력으로 취득하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을 직접 누가 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 이 사람이 취득한 채권을 매수인을 상대로서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요게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실무에서 나중에 왜 이 개념이 어렵냐면 간혹 가다가 제3자 수익 약정과 구분된 게 뭐냐면 그냥 매도인이 요청하는 거예요. 야, 그 돈은 내 사정이 있으니까 아니 신고자다 아니면 누가 강제집행 염려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 줘. 근데 그 의무를 이제 그러한 요청만으로는 제3자가 매수인이 그 권리 줬다는 얘기는 자, 채권을 줬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면 제3자가 직접 왜 돈 안 줘? 빨리 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3자 수익 약정이 없이 단지 야, 나 사정이 있으니까 매수인아 그 돈 이 사람한테 줘. 근데 매수인이 약속 안 지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직접 매수인에게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됩니다. 그게 특징이 뭐냐? 제3자 수익 약정이에요. 근데 제3자 수익 약정은 별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서 안에 특약사항을 넣는 겁니다. 아까처럼 좀 전에 채권 양도 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했잖아요. 매매 계약과 별도로. 그리고 그것은 일단 그 채권을 취득한 다음에 넘어가요. 양수인에게. 자, 그런 기속 주체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이해가 이 3자를 위한 계획이 이 낯선 3자를 위한 계획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획에 요청을 했잖아요. 수익약정을. 이 사람이 요청했으니까 요청했다 요약자. 그리고 제3자 요약에는 매수인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아, 낙약자. 제3자 수익약정이니까 제3자가 되겠죠. 제3자는 수익자.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 3명입니다. 요약자. 제3자를 위한 계에서는 이 용어 자체는 당연히 요약자. 요약자, 낙약자는 결국은 제3자 수익 약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고 그 제안한 사람이 요약자고 거기에 승낙한 사람이 낙약자입니다. 특징은 이러한 제3자 수익 약정 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지 제3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계약서 쓸 때 이 3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때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지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실을 제3자가 이런 수익 약정만으로 이 사람은 채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보다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오케이 나 그렇게 할게 동의를 했을 때만이 비로소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그 취득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어도 알게 뭐냐면 그렇다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기본 관계라고 하고요. 본에 포인트를 줘서 보상 관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기본 관계, 보상 관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약자와 제3자는 대가 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생기면 이 둘 사이에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3자가 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제3자가 매도인을 갖고 있는 채권과 쌤쌤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수험생은 거기까지 안 나와도 됩니다. 단지 이게 대가 관계다. 어떤 게 있냐면 얘 이런 게 기본 관계 대가가 나누냐면 외우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 대가 관계는 기본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즉 대가 관계에
효력이 취소나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취득한 채권에는 어떤 영향도 없는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면 이런 어떤 패턴의 용어와 관계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은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그러면 개념부터. 계약은 그 효력을 통상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즉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는 누구한테 발생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하는 게 통상적인 거다.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있다? 제3자 수익 약정을 넣는 겁니다. 제3자 수익 약정. 그게 무슨 내용이다?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반, 아까 어떤 예를 들었죠? 매수인에 대해 갖고 있는 매도인의 채권을 제3자에게 기속시키는 거였죠.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반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가 매수인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게 제3자 수익 약정이다. 별도의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서에 그걸 쓰는 겁니다. 왜냐면 매매대금 지급 방법이 나옵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어떤 방법을 할지 대부분 매도인 명의로 지급할 겁니다. 그런데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특약으로 계약이다. 그래서 제3자 수익 약정이 들어간다. 매매 계약서에. 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법률 관계를 본이니까 보상 관계하고 요약자와 제3자 사이 법률 관계를 대가 관계란다. 물론 낙약자와 제3자 사이 법률 관계를 출연 관계라고 하는데 출연 관계는 수험생 입장에서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요 개념, 관계, 보상 관계, 기본 관계와 대가 관계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낙약자의 채무는 기본 관계로부터 관계, 기본 관계 뭐였죠?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되지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시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안에 제3자 수익 약정을 쓴 거잖아요. 이게 한 세트예요. 낙약자의 채무, 낙약자가 제3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기본 관계에서 발생했잖아요. 매매 계약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따라서 매매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되지만 당연한 얘기죠. 제3자 수익 약정이 이 매매 계약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대가 관계는 기본과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때 대가 관계나 기본 관계 표현을 쓴다고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또 하나 여기는 당사자가 자기들며 체결한 계약이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기출질문 정리.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지 수익자는 아니다. 이게 출제됩니다.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바로 채권 취득한 게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에 누가 알려주겠죠. 매도인이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매수인, 낙약자. 제가 이제 전제를 아까 이제 요약자가 매도인이었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낙약자가 제3자 잔서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물어봤을 때 그때 비로소 안 경우. 즉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만 채권을 취득하고, 중요합니다. 제3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로부터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요약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다. 채권 양도 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와 구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 양도 계약은 매매 계약과 별도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해야죠. 누구와? 매도인, 요약자와 그리고 제3자 사이에. 하지만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게 아니죠. 어디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매 계약의 특약상으로 제3자 수익 약정을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3자 수익 약정에서 따라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양도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양도받다는 얘기는 매도인이 그 채권을 취득했다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존적인 채무인수. 이 개념은 채무인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변종적 채무인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딱 하나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입니다. 제가 아까 보험금, 그 다음에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있는데 병존적인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인 예인데 요거는 수험생은 공인중개사 출제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 하면 딱 제3자를 위한 계약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면책적 채무인수 여기는 어디서 기억을 하냐? 주택임대차법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그때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 딱 한 번 나온다. 제3자를 계약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의의와 관련된 기출지문은 딱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성립요건. 자, 수익자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기본관계에 존재했다. 요약자와 낙약자 기본관계.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기본관계. 근데 기본관계를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그 안에 제3자 수익 약정이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지 기본관계 이렇게 얘기하시면 헷갈려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안에 제3자 수익 약정이 있다. 매도인이 요약적 전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요약적 전제를 할 수 있는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신명법에 따라서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요약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요약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슈가 걸리기 때문에 기본관계는 낙약자의 채무가 발생한 기초죠. 당연하죠. 매매계약 안에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때 그 매매계약 기초에서 제3자가 채권을 실었죠.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그 채권의 상대방인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낯설어요. 그냥 매매계약. 그 매매계약은 제3자 수익 약정. 그 매매계약이 낙약자, 즉 매수인의 채무 발생 기초다. 매매대금 지급 채무 발생 기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제3자는 채권을 어떤 채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쓰면 당연하게 딱 와 닿아요. 근데 이걸 갑자기 제3자를 위한 계약, 기본계약 관계 쓰니까 헷갈려요. 근데 알고 보면 매매계약 안에 특약상으로 제3자 수익 약정이 있다는 것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으로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우리 기본관계라면 매매계약. 그러면 직감적으로 딱 와 닿아요. 낙약자는 매매계약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매매계약 기초한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동시에 항변일 거거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가관계 흐름은 누구죠? 대가관계 누구죠?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이게 매매계약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관계는 이 매매계약 자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대가관계에 어떤 하자가 발견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지문으로 뜹니다. 요 두 가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제 기본관계 하니까 헷갈리는데 매매계약으로 읽으십시오. 기본관계로 쓰고 매매계약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딱 와닿을 겁니다. 제3자 수익약정 매매계약서 안에 특약상으로 제3자 수익약정 뭐다? 그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거다. 어떤 의미? 제3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직접 돈 줘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3자라고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돈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낙약자가 계약에 정한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나한테 돈 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 그 의미입니다. 수익자는 그럼 수익자는 특정이 돼요. 특정은 돼야죠. 하지만 반드시 계약 당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자 특정이 돼야 한다. 요거까지도 기억하십시오. 근데 처음부터 제 수익자 특정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좀 잘 나오는데 뭐였냐면 특정이 돼야 한다. 자, 좀 더 부연 사용하려면 특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제3자 수익 약정할 당시에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지만 현존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을 할 텐데 태아보험도 제3자를 이야기하는데 계약할 때 제3자 수익 약정하거든. 그 당시에 아직 태아 상태에서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법률상. 그러니까 현존할 필요는 없다. 근데 특정은 될 수 있죠. 뱃속의 아기. 이게 현존되고 있다. 아니면 설립 중인 법인, 비법인 사람. 법인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만이 딱 법인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설립 준비 중인 법인입니다. 근데 현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특정은 하거나 되거나 특정할 수 있어야지만 반드시 현존할 필요 없다. 언제? 수익 약정 당시에. 다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당연히 현존되어야죠. 이 채권 내가 가질 거야. 오케이 할 때는 현존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시점이냐? 제3자 수익 약정 아니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특정되거나 특정할 수 있어야지만 제3자가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습서 299쪽에서는 좀 몇 줄로 좀 설명했는데 강의 안에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효과. 자, 그러면 효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 요약자와 제3자의 사이 관계, 제3자와 낙약자의 관계로 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요약자, 낙약자, 제3자죠. 따라서 효과도 이 측면, 요 측면, 요 측면 세 개로 구분합니다. 먼저 제3자와 낙약자 사이에 보겠습니다. 급부관계, 출연관계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제3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는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직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3자가 언제 권리를 취득한지가 포인트입니다. 언제?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시점에 바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채권을 취득한다. 직접 낙약자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다. 539조 제2항. 자, 소급하지 않습니다. 출제 기출문은 수험생은 뭐냐? 그때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건지 소급해서 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단계에 소급해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3자가 나 이거 오케이.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수익의 의사 말 그대로 나 그거 좋아. 나 그거 할게. 이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낙약자에 대해서. 그런데 낙약자 입장에서 제3자 그런 의사 표시를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럼 답답하죠. 조만간 자신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도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제3자가 나 어떻게 할게. 명시적으로 답변하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걸 볼까요? 아니면 거절한 것을 볼까요? 이 경우에는 거절한 것을 본다. 자, 제가 표현을 좀 약간 터프하게 표현했는데 법조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굴. 또 어떻게 할 거야? 채굴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못 받을 때 가만히 있을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출제 포인트 2입니다. 자, 잘 나옵니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게 잘 나오는데 틀렸다. 소급하여서 발생한 게 아니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539조 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기속된 경우, 자, 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제3자는 직접 낙약자를 통해서 채권을 이제 취득합니다. 취득했다는 얘기는 이제 3자는 낙약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왜 너 이행기 도래했는데 돈 안 줘? 빨리 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채권을 행사할 겁니다. 채권자 주의에서.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권리가 확정되면 요약자가 낙약자가 지들 마음대로 3자의 권리를 박탈한 행위를 못하게 만드는 안정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요약자 낙약자의 합의예요. 뭐예요? 합의에 의하여.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명하거나 동의하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게 못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할 때 제3자 수익이 약정할 때 이미 합의에 의해서 우리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권리를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거나 미리 유보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3자의 동의를 받고 변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합의해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못한다. 기억나십니까? 예. 자,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합의에 의하여 변경, 소멸시켜서 미리 유보하거나 이건 예외적인 사유예요. 아니면 동의가 당연히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미리 유보한다? 제3자 유의 약정할 때 야, 우리 나중에 3자한테 지금 채권 취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채권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 소멸시키거나 미리 유보하는 거고 그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 거겠죠. 미리 유보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3자한테 그 내용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만약 계약의 당사자가 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 나옵니다. 예컨대 기본관계 합의 해제가 대표적인 얘기일 겁니다. 소멸시키는.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채권이 소멸됩니다. 합의 해제하는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기본관계 합의 해제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제3자의 권리는. 왜냐면 3자의 권리 출발점 뭐죠? 기본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관계 자체가 없애버리면 채권 자체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확정이 되면 얘는 제3자 확정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안입니다. 다만 이건 임의라는 것 원래 당사자로서 당사자가 계약상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 예컨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기본관계가 없어지는 거고 기본관계 없어지면 그 채권 또한 소멸이 될 겁니다. 이거는 법정 해제권 당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아니다. 구별이죠. 지금은 위의 것은 합의하에 밑에 있는 것은 당사자가 갖고 있는 거고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뭘 갖고 있죠? 매도인은 요약자는 법정 해제권 갖고 있잖아요. 그 해제권 행사한 경우에는 아니다. 이것도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